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 하락하면서 양증시 오늘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6,200억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000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오늘 한 8,000억 가까이를 양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970억, 기관 투자자가 230억을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이제 N자로 반등을 하는 그림을 만들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제 음봉을 띄우면서 아래로 꺾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의 경계입니다.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4일까지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내일 장중에 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고, 이번에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 동결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환율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원 달러에 대한 환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1선을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한 유한 발언으로 좀 이제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 후반대에서 겨우겨우 이제 중반 초반대까지 좀 환율이 안정화가 되었는데, 이게 뭐 잠시 머무르고 바로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상당히 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 충격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전체 이제 2024년의 성장률이 2%로 나오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예상치와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정부에 대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비상계엄 사태와 이제 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그런 경제 심리 급락과 내수 위축을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환율보다도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침체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2월 달에는 분명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시도를 할 텐데요. 저 환율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6,2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전날 이제 매수를 해주는 듯 하면서도 또 그 이상으로 지금 2배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또 내일 마지막 장으로 이제 끝내고 1월 달은 계속 이제 설 연휴죠. 그래서 설 연휴가 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그 전에 미리 매도가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했는데 딱히 이제 지수를 방어를 크게 못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루하루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전체적인 거시 시장은 한국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졌고요. 724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97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20억 매도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지금 코스닥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계속 이탈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의 그런 관세가 좀 이제 유하게 진행이 되면서 예상치보다 시장이 이제 리스크를 좀 이 해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들어오는 이 수급 자체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큰 위기감이라는 것이고요. 미국 증시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한국 증시는 계속 이렇게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면서 좀 이제 약세를 띌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상승이 촉진된다면 그게 이제 위험 자산을 올릴 수 없는 방향으로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투자 자산에 대한 주체가 결국에는 우리 한국인들보다도 외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외인 투자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단순히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유동 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위험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이제는 환율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금리를 떨어뜨리는 원인 자체가 경기 침체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고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외인 투자자는 계속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고리를 연결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미국에 대한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서 미국 금리가 결국에는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달러 지표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려도 미국의 달러 지표가 같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베스트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이 상황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다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특히 또 2만 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니케이도 0.8%까지 올라가면서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예상을 하는데도 증시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중에 금리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영향, 트럼프에 대한 영향으로 일본이 금리를 동결시킬 수도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금리를 동결을 시킨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래도 한숨을 덜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우리나라 좋지 않아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 일본은 또 역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과의 이제 그런 우리 한국 금리도 격차가 크지만 일본과 이제 한국 금리가 격차가 점점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2%까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이미 시장 금리는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사실상 이제 이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을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렇게 되면 이제 신규에 대한 시장 금리가 완전히 차이 나버리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쉽사리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6%까지 4.63%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왔고요. 0.655% 올라서 계속 다시 슬금슬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이 구간을 향해서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언제든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촉진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질 거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약하게 이제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예상보다는 시장에 좀 이 하락을 부추기지 않게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런 이 관세에 대한 부과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4% 떨어졌고요. 23,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좀 더 올라서 100원 정도 올라서 진행되었고요. 거래량은 뭐 전날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양전을 했다가 조금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관련 테마가 좀 힘차게 힘을 받는 소스가 나왔고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밀어붙이는 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많은 거래량을 뽑고도 그 거래량을 충분히 메워주지 못하는 그 다음날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의 좀 이제 음봉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힘을 내서 쭉쭉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조금은 예상치보다는 약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제 증시가 좀 떨어졌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힘겹게 이 22,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좀 쉽게 다시 들어온다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1000만 주 정도 진행되었고요. 3000만 주 전날 많이 터진 것 대비해서는 좀 3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 거래량을 받아서 좀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내일 금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도 이제 금요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1월달 끝나고 2월달 들어갔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 대한 금리 정책도 계속 이제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만 원대부터 지금 이제 4,000원 가까이를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을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94만 주, 95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52만 주를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바짝 매수했던 것을 일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신 13만 주 매수, 연기금 투자자 25만 주, 사모펀드가 9만 9천 주 매수하면서 주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다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올라가면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던 수급들도 같이 꾸준히 좀 모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주가가 평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래 약사빠르게 수익을 얻고 나가는 그런 수급들도 크게 지금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테마들도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죠. 그래서 뭐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뭐 코스피는 계속해서 뭐 2500선, 24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거의 뭐 52주 신고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았고, 특히 트럼프의 그런 이제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58만 주로 또 많이 감소를 했고요. 확실히 최근에 이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공매도 잔고도 쭉쭉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58만 주까지 줄었고 거의 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다 상환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 수치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잔고 자체가 이제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인데요.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특별하게 오늘
상원 상위 종목에도 위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JP모건이 조금 매도를 했고요. 전날에 보시면 JP모건과 신한증권 위주로의 아주 많은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건이 조금 매도하면서 신한증권과 함께 좀 차익 실현 물량을 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더 진행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시면 추적 물량 95만 8천 주에서 당일 물량 92만 8천 주 정도로 똑같이 진행되었고요. 어제 워낙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했더라도 크게 지금 이제 지분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24.59% 정도로 지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확인했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소식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VC 서머 원전이 8년 만에 건설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먼저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등 전력 수요의 이제 사업성이 높아짐으로써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235기가 이제 VC 원전 쪽이죠. 네, VC 서머 원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한 사업자를 찾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최대 전력 업체인 센티 쿠퍼가 VC 서머 원전 235기 건립을 재개할 사업자를 찾고 있다. 두 원전은 총 22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도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머 원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의 수주를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 비용 초과로 지금 공사를 맡은 웨스팅하우스의 공사 중단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2013년에 건설 시작돼서 2017년에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주되었던 이 관련 기자재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아직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서머 원전이 건설이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기자재가 수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이제 미국의 원전 역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점쳐졌었고요. 그 역수출에 대한 이 자재 자체가 캐롤라이나주의 그런 서머 원전 이게 중단된 상태였는데 여기에 납품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를 남겨놨다가 수출할 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유럽 쪽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 서머 원전이 다시 재개가 되었을 때는 그 서머 원전용으로 만들었던 주기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유럽으로 수출을 하던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던 뭐 모두 다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한다면 이젠 정말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생산 역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상당히 지금 행복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당장에서 이제 체코 원전은 거의 본계약은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코 원전 두 코번이 2기를 할 거고요. 그 2+2가 돼서 이제 테멜린까지 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상 단기간에 테멜린을 본계약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폴란드 원전의 퐁트노프 원전도 좀 이제 시간이 끌리고 있는데요. 그거 우리나라 K원전이 수출하는 거 제외하고도 사실 정부 차원의 3기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자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원전 2기도 지금 현대건설과 합작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현대건설은 주기기를 제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기기를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현대건설과 이 원전 건설에 대한 경험이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또 일부 기자재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전도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아직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 외에도 미국 내에 있는 저런 대형 원전에 대한 재건설, 그죠? 재건설에 대한 이 기자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곧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UAE로부터 좀 이제 그런 발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동 쪽에서의 발주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유럽 내에 있는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혹은 이 영국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확실히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점점 더 시장을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전 기자재만 하더라도, 대형 원전 기자재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프로젝트 요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많다. 근데 이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형 원전 말고도 SMR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요것 자체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엑스 에너지, 그 다음에 이 테라 파워, 네, 그 다음에 어제 오라클과 뭐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만든 스타게이트가 이제 AI에 대규모 투자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오클로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오클로와 같은 SMR에 대한 기자재를 과연 누가 공급을 할 건가?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기자재 생산 업체가 사실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스페인, 일본, 한국 이런 쪽에서 이제 합작해서 모듈을 이제 생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테라파워에도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든 기자재를 만들진 않죠. 근데 일부를 만들긴 하지만 분명히 그 일부만 만들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이제 이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ISMR에 대한 이 기자재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수원도 지금 이제 ISMR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발을 완성했을 때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원전 시장에 입지를 다진다. 한수원 ISMR로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0일에는 노르웨이 NK과 그 다음에 21일에는 스웨덴 KNXT와 업무 협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수원이 혁신형 SMR 유럽 내 시장 내 입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들과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 중에 특히 스웨덴이 지금 원전을 대폭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이 SMR 협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ISMR이라는 것은 170메가와트 용량을 가지고 있고, 용량이 이제 300메가와트 절반 수준인데, 일단 용량이 작을수록 사실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그리고 열 효율 입장에서 좀 에너지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한수원은 좀 잘 가격 이 경쟁력을 살려서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건설 기간, 높은 안전성, 그 다음에 자동 냉각 설비 등이 특징으로 지금 한수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ISMR 말고도 스마트 100이라고 해서 사우디와 함께 개발했던 SMR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던 SMR 시장 중에 하나가 스마트 100이고요.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인력을 보내서 그런 원전 관련해서 인력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찌감치.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그런 핵 합의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중국으로 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네, 원전 수주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투하이크 공장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장을 하고 어, 완성을 시키고 있고 5월 달에 이제 그게 완성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우디 내에 있는 그런 이 플랜트 기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큰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고요. 2025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에너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지금 복잡합니다.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그 다음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르면 2월에 통과한다. 이르면 이게 사실상 작년 중반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아직까지도 이끌리고 있습니다. 네, 전혀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뭐 합의를 매번 하지만 그 합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분위기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아직도 지금 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근데도 지금 이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매하면서도 이게 먼저 선두주자로 나가도 지금 이 뒤처질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판국에 정말 이제 뒤처지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아예 그냥 협상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한 기, 두 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 조금 건설하는 거를 태양광으로 굳이 바꾸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최대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지금 40% 늘리나 50% 늘리나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린 뉴딜을 폐지를 해버렸고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원유, 석유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거를 이제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는 지구를 위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아리백을 추진할까요? 이제 아리백이라는 단어는 쏙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제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를 함으로써 이런 유럽 국가들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축통화국이 고금리를 펼쳐버리니 계속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 금리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신흥국가 같은 이런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애매한 유로존, 그 다음에 그런 이런 다른 화폐를 쓰는 국가들도 모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난한 국가들이 이제 달러의 패권을 이기기 위해서 금을 사모으거나 뭐 그런 대체 방안을 찾고 있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걸 이제 가난해지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에는 경제성을 더 살려서 그죠? 경제적으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RE100이라는 것은 경제성과는 지금 많이 결여가 되어 있거든요. 내 옆 국가는 우리보다 탄소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보다 이 더 석탄을 써서 에너지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굳이 지금 RE100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중요하고 트럼프가 워낙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극단적인 것만큼 우리도 지금 경제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경쟁이죠, 경쟁. 국가적인 경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템포를 맞춰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라고 해서 그 수치에 절대적인 수치에만 집착해가지고 지금부터 재생에너지 늘리고 원전, 석탄 이런 LNG 다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당연히 거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제조 경쟁력에서 에너지 단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점점 이제 뒤처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이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저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국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국외 상황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미국 내에 있는 중단되었던 원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이제 보관되어 있던 원자로라든지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 시장과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해놨던 해외 시장도 같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큰 시장이 지금 열린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보다 생산 라인을 더 늘리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 ISMR이라든지 스마트팩, 이 SMR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라든지 그런 북유럽 중심으로 그게 협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시장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가스터빈 시장이 미국 시장 중심으로 상당히 확대될 조짐이 있고, 국내 시장과 중앙아시아 시장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에 대한 수주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 2026년은 상당히 이제 기업의 번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생산 라인을 무슨 돈으로 늘릴 것인가가 큰 문제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체코의 IPO를 통해서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 이제 국내 이 상황에서는 생산 라인을 어떤 돈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2025년, 2026년 개인적으로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열심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강제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여전히 높고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2025년, 2026년에 리스크로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근데도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소식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이런 트럼프에 대한 AI 대규모 투자 발언이 나오니까 그 시장을 이겨내고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더라. 그래서 시장의 리스크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일부분 이제 익절을 조금씩 하면서 리스크 대응을 좀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가 얼마라고 딱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3만 원, 누군가는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뭐 목표가를 딱 정하고 보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괜찮은지 그걸 봐야 됩니다. 매출을 보고 이제 매출이 잘 나왔으니까 올라간다, 요거는 이제 틀린 거고요. 주식시장은 미리 이제 미래 매출 증가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중요한 거고, 그 성장성이 뭐죠? 결국에는 에너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시장에 이번에 테마가 AI로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버블이 계속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터지느냐 마느냐, 요게 우리가 집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너지의 수요가 주체가 되는 이 산업이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AI에 대한 산업이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부풀려졌다가 수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무난하게 계속 성장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에너지 시장 내에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고, 그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일본의 금리 상승이 진행되었을 때 코스피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상승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일본에 대한 금리가 언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